오늘 아마 아시는 분은 알고 있겠지만 이게 우리 대학원의 세미나 과목 중에 하나예요. 정치 및 정책 리더십이라는 그 과목에서 매년 가을에 개설하는데 5분 정도의 리더를 모십니다. 그래서 한 주씩 특강을 듣는데요. 올해도 올해가 벌써 6회입니다. 6회째 개혁 리더십 특강이고요. 오늘부터 오늘 첫 회고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5번 계속 연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께 개혁 리더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분, 잘 아시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수경시민지원학회 우원식 의원님이시고요. 아마 질문이나 혹은 강의 중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아끼는 분들 중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확 바꿔야겠다 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바꿔서 을지로 정당으로 가자 이런 얘기 하는 분이 꽤 많습니다. 정확한 개혁의 실천 현장에서 실천력과 기도력을 보이고 계시고요. 우현식 의원님 오셔서 1시간 정도 강의 듣고 그 후에 여러분들이 좀 생생한 것 이것저것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는 이제 9시에 9시 반 끝나는 하고요. 그 후에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냥 커피나 다루와 간단하게 하면서 다른 방에서 또 분위기 바꿔서 사담, 정담 나는 거니까 그 시간 계속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의원님 박수 내주세요. 정치를 제대로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희망을 쌓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어떤 정치가 희망인가? 저는 그 정치는 원래의 정치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영어의 왕도가 없다 그러잖아요. 공부의 왕도가 없듯이 정치도 왕도가 없습니다. 정치는 유명한 사람이나 간디나 버락 오바마가 저렇게 얘기했어요.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리고 오바마는 목소리 없는 국민에게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정치라고 해요. 저 비슷한 얘기, 국민들과 함께 가는 것, 국민들 반발짝 앞에서 국민들과 함께 가는 것,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고, 힘없고 빼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예요. 그게 다 같은 얘기예요.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원래 정치입니다. 정치가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민들이 아파하는 현장으로 가는 것.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우리 몸의 중심이 심장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진짜 중심은 아픈 데입니다. 이 아픈 데,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어디 아픈 데가 생기면 아픈 데를 다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데를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중심은 아픈 데입니다. 결국은 아픈 데를 치유하고 아픈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과 함께하고 그것을 해결해가는 것. 그게 원래 정치죠.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하게 해주고 그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죠. 저는 정치인이니까 정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까지 하고 2번에 아주 처참한 패배를 했습니다. 왜 졌나?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이 세력, 소위 개혁진영 또는 지금의 야당 이런 세력은 존재해봐야 별 의미가 없게 돼요. 지금 별 의미가 없죠. 아무리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나? 저도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총무본부장을 했어요. 손학규 경선 때 손학규를 도왔고 그 전에는 김근태형이랑 같이 하다가 지난 대선 때 경선 때는 손학규를 도왔고 그리고 경선에서 문재인 대표가 되고 난 후에 문재인 대표의 대선 후보의 총무본부장, 총무본부장은 인사와 예산을 지고 그러니까 막강하잖아요. 저보고 맡으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당신 돕지도 않았는데 왜 그걸 맡으라고 그러냐. 그거 잘못하면 예산 잘못 집행하거나 돈 잘못 모으면 감옥 가는 일인데
당신 측근들이 해야지 왜 날 시키냐. 그랬더니 손학규 좋은 사람이 여기 들어와야 용광로 선대위가 되니까 5원씩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당신은 돈 어떻게 땡겨먹을 사람 같지는 않더라.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더라. 그리고 맡아달라. 그래서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하는 차원에서 이제 들어가서 총무부장을 맡았는데 그 선거에서 졌어요. 그 선거에서 지고 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죠. 그 선거에서 지면 어떡하나. 이게 이명박 5년 거치면서 방송법을 비롯해서 특히나 재벌 중심의 아주 천박한 자본주의였잖아요. 아주 천박한 장사꾼 리더십이었죠. 그래서 그 4대강이나 이런 것들 옛날부터 토목 세력들이 정말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대재벌들 돈 벌게 하는 그런 사업이었고, 많은 여러 가지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이겨야 되면 최선을 다했는데 졌습니다. 며칠은 못 나오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왜 졌나. 정말 양쪽이 1대1로 붙어가지고 세게 붙은 건데, 문재인도 최대한 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암담하더라고요. 앞으로 젊은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나이 먹은 사람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는 상황에서 그 시대로 막 들어가는 판에 세대 갈등이 되고, 이 세대 간 전쟁이 되는 양상이었는데, 거기서 지니까 앞으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졌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노무현 씨 그때 10년 전 16대 대선에서 저게 우리 또래입니다. 내가 이제 50대 후반인데 그 10년 전 40대일 때 노무현하고 이회창에서 그 40대가 노무현 좀 앞섰어요.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 세대는 뭐냐면 긴급조치 말. 제가 대학교에 76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인혁당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긴급조치 구호가 나면서 인혁당 사건이라고 데모하던 분들 이렇게 묶어가지고 민청학년이랑 같이 해서 그 상층 조직을 인혁당이라고 북한하고 연결됐다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한꺼번에 다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학을 들어가서 아무 데모도 한 번 못했어요. 1학년, 2학년 후반까지. 그러면서 그거를 극복해왔던 세대고 거기서 몇 년 동안 넘어가면 소위 386 세대까지 소위 이 포갑적인 독재와 싸웠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50대 되면 우리 사회를 완전히 민주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세대. 그 세대가 저 때 40대거든요. 그때 이회창보다 노무현 조금 더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0살 더 먹고 18대 들어와서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붙었을 때 보니까 61에 37. 저게 100만 표. 그때 100만 표 줬어요. 결국 우리 세대란 이 50대인데 50대는 어떤 세대냐면 평생 직장 없어졌고 그래서 인생 이모작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리고 자식들이 이제 다 커서 졸업하고 직장에 가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요즘 그렇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져서 결혼도 잘 못하고 애들한테 방학을 내주기도 어렵고 그런 데다가 우리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직장 나와가지고 이제 90까지는 최소한 90까지 잘하면 100세. 우리 어머니가 올해 99세거든요. 몇 군한번에 막내고. 근데 내가 이제 60이 안 됐는데 90까지 산다고 30년쯤 더 살아야 되는데 쌓아놓은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굉장히 불안해서요. 그러니까 신불안증 지금의 50대라는 게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 사람들이 문재인을 택하지 않고 박근혜를 택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람이 먼저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다 이렇게 늘상 얘기해왔는데 소득별로 보면 200만 원 이하에서 왕창 졌습니다. 저게 물론 소득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거는 되게
비정규직이나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자영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서 왕창 졌어요. 우리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50대라고 하는 신불안층이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여기를 안 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럴까? 이걸 규명해서 이것에 대한 해법을 찾지 않으면 앞으로 소위 지금 이런 박근혜와 같은 이런 수구적인 사람들이 이게 더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렇게 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1987년 6월과 2006년 6월 저는 저걸로 설명합니다. 87년 6월은 6월 항쟁이에요. 명동에서 직선제 하자고 시위를 하고 그래서 이 체육관 선거에서 국민 직선제로 대통령 선거를 뽑는 일이 만들어졌던 그때 6월 항쟁입니다. 제가 명동성당에서 저건 그야말로 제 체험으로만 이야기합니다. 명동성당에서 그 안에 시위를 하고 있고 바깥에서 이제 그 시위를 하러 간 거예요. 여기 경찰이 쫓겼어요. 체류탄 맞고 막 쫓겨가고 도망가고 숨어 들어간 데가 남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가니까 거기 아줌마들이 숨겨주고 찬물 갖다 주고 물수건 갖다 닦아주고 그러면서 야 니들 잘해야 된다. 세상을 엎어야 돼. 민주주의가 돼야 돼. 그래야 우리도 좀 살 수 있는 거야. 너희들 잘해라. 이러고 격려했어요. 80년 5월 광주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 동네에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다 도와주고 이랬더니 2006년 6월은 17대 국회의원, 17대 국회의원이 됐어요. 2004년에 국회의원 돼서 소선 국회의원으로 2006년 6월은 서울시장 선거인데 저때 후보가 강금실 후보. 그 강금실 후보가 이제 이게 좀 약세였죠. 그래갖고 마지막 72시간을 우리 저랑 이인영, 윤종석, 우상호 이런 사람들 정당을 조금 구해준다. 그런 소선의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강금실 후보를 모시고 72시간 연성유세를 했어요. 그때 훨씬 많이 일으키고 동남서해안 개발특별법을 만들고 그런 개발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재벌들한테 성과가 가는 과정인데 이 성장 그런 식의 성장하는 것도 한편이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이게 민주정부면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 이런 것들이 딱딱 드러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딱 하나 한 게 기초노령연구였어. 지금 박근혜 20만 원 하는데 그때 우리는 8만 1,000원부터 시작해요. 그거 우리가 늘리자고 해서 당에서 늘리자. 부동산 문제에서 세게 가자. 근데 우리 당 안에 들어와 있는 관료들 그리고 정부에 있는 소위 경제 관료들이 그걸 다 막았어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정권이에요. 저는 아주 그건 통탄스럽습니다. 우리 정권 안에서 이 문제 소위 IMF 이후에 IMF 외환 위기는 극복했지만 IMF로부터 생겨난 소위 내부의 양극화 문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뚜렷하게 내놓을 만한 정책이 없었고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06년 6월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민주정부는 그분들한테 수단이었습니다. 그 수단을 통해서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회 재벌들한테 특권적인 사회가 아니라 공정한 사회 그런 사회를 목표로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목표를 내려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민주적 기본 질서만 만들면 된다. 집시법, 국가보안법, 이런 그것도 다 잘 못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런 2006년 6월에 남대문 시장 아줌마의 목소리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게 우리가 이 민주정부를 만들면서 민주정부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채워주지 못함으로 해서 그분들은 어디를 그렇게 갔냐, 청계천 신화, 청계천 이런 성과 이런 것들 보면서 쟤네들이 유능하구나, 쟤네들이 성과를 내는구나, 경제성장,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쟤네들이 얘기하는 대로 경제성장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구나, 그렇게 하면서 인허가적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정치적 민주화는 경제민주화의 필수 조건이고 경제민주화는 정치민주화의 충분 조건, 두 개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굉장히 오류를 보냈어요. 유시민 장관이 우리의 민주주의 단계는 이제 정권을 뺏겨도 후퇴할 수 없는 정도 단계까지 왔다, 불가역 상태로 왔다. 불가역입니까? 훨씬 후퇴해버렸어요. 지금 이건 거의 국정교과서 문제를 다루고, 우리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 예산연설을 하면서 막판에 가가지고 교과서 얘기를 하는데요. 유신 선포하는 박정희 대통령 얼굴에 거의 그대로 있더라고요. 확신에 차서 아주 자신있게 남 이야기 듣지도 않고 적반하장으로 우리 보고 국민을 분열시킨다고 그러면서 그러고 역사를 바로쓰겠다고. 결국 우리가 정치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경제적 민주주의까지 가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거기서 중단하고, 우리가 이 현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기 시작했고, 우리 초선 때 17대 때 우리 이제 현장을 많이 다니니까 그 애들이가 하는 거, 최근까지 그런 부분이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오는 사람들 민원을 받아서 법 만들고 되지, 무슨 현장에 그거는 애들 운동권이나 하는 거, 그렇게 얘기해. 그게, 그리고 우리가 집권했을 때는 국회의원들, 우리가 여당이었으니까 청와대에 있는 수석 누구 만나서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 다음날 내가 수석 만나서 어디서 만나서 무슨 얘기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으로 여겨지고, 이런 풍토, 이게 우리를 지배했던 그런 풍토죠. 결국은 그래서 저의 얘기는 희망을 만드는 정치다. 정치가 희망이 되려면 눈물 흘리는 국민 곁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들 뭐 이런 통계야 여러분들도 많이 봤습니다만 봤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할 건 없는데요. 이게 우리의 상태가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설명하다 보면 무엇을 우리가 분명한 목표로 삼아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분명해져요. 우리 통계청에서 사회조사를 한 게 88년, 여기 이제 작년 것도 통계청 잡아 넣어야 되는데, 88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하층이다라고 해서 36.9%예요. 근데 2017년 저거는 국민소득이 엄청나게 늘었죠. 저희 한 25,000불, 26,000불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한 40,000불 이상이 훨씬 늘었는데, 오히려 내가 하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10%가 더 늘었어요. 그리고 노력해도 지위 형성이 어려울 거다. 이게 58%. 희망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자식 세대 지위 향상에 대한 기대는 거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기 빨간 줄하고 파란 줄. 저기 이제 빨간 줄이 실질 임금이고 파란 줄이 실질 노동 생산성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 그래도 실질 노동 생산성은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도 올라가요. 그런데 실질 임금은 정체했어요. 특히 MB 시대, 저게 IMF 때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MB 때는 완전히 섰고 지금도 서 있습니다. 저 가운데 저 벌어진 만큼 그걸 누가 가져갔겠어요?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는데 임금은 덜 주는. 그거 기업이 먹는 거지. 그리고 이게 지금 비정규직이 603만이라고 지금 정부가 발표해요. 조금 늘어서 지금 660만 이렇게 됐습니다. 올 초가 603만이라고 했는데 간접고용이 200만까지 하면 비정규직 통계에 간접고용 200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거 하면은 860만, 그래서 45.1%예요. 근데 간접고용도 저렇게 통계 잡힌 거 말고도 한 100만 명이 더 많습니다. 간접고용, 용역 뭐 이렇게 한 300만 되고요. 그리고 건설 현장에 임시직까지 하면 이제 비정규직은 전체의 53%쯤 되는 1000만을 넘었어요. 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저 아까 그 갭. 뭐 이거는 정규직하고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노동법을 5대 입법을 한다고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법들. 그거 보면 정규직에서 나이 먹어가면 임금 피크해가지고 줄여가지고 그거를 청년 고용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뭘 지금 이제 자기들 노사정 합의한 거 말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낸 게 뭐냐면 55세 넘으면 그리고 전문직이라고 칭해지는 거는 다 파견법에 파견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300만 정도가 파견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최태욱 교수님도 파견 교수가 될 수 있고요. 학교 교사, 기자 이런 사람들을 다 파견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요번에 낸 법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파견의 나라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정규직이 정말 그렇게 권리가 잘 보장되어 있는가? 이걸 보면요. 1년 미만 단기 근속자가 OECD 평균이 16.5%인데 우리가 35.5%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아요. 맨 끝에. 그러니까 1년 안 하고 쫓겨나는 사람이 저렇게 많다는 거예요.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우리나라 18.1%인데 OECD 평균이 36.4%예요.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여기 이렇게 보면 제일 적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년 미만에 쫓겨나는 사람이 제일 많고 10년 이상 근속하는 사람이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겁니다.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하나 들어가도 모든 정규직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내돌려가고 해고돼서 그 1년에 쫓겨나는 사람들이 수십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 법에 정부에서 내놓은 게 파견법을 개정해가지고 55세 이상은 다 파견직으로 열고 전문직은 다 파견직으로 열겠다는 안을 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또 하나는 이 자영업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100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들이 주머니가 텅텅 비어있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또 하나는 자영업입니다. 자영업이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자 숫자가 539만 2천 명이에요. 저것도 조금 늘어서 6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체 취업인구의 21%인데 거기에 57.6%가 월수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1인당 부채가 2,457만 원. 자영업자 전체 월평균 수입이 149만 원. 최저임금에 가까운 것. 두 가지 원인이죠.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1차, 2차, 3차 산업 있잖아요. 1차, 2차, 3차 산업의 비율이 OECD 지금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습니다만 지금 25,000불 시대로 부어서 보면 우리의 지금과 OECD의 25,000불 시대 과거와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게 일자리가 어떤 형태로 되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25,000불 시대에 필요한 일자리가 있습니까? 그걸 비교해보면 1차, 2차 산업은 비슷해요.
그 얘기는 뭘 만들고 생산하고 하는 거는 있을 만큼 다 있다 하는 소리예요. 거기는 더 투자해봐야 일자리가 안 생긴다.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거는 어디다 투자해봐야 그 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안 해요. 그건 과잉되면 누군가가 떨어지니까. 1차, 2차 산업은 그러고. 그리고 3차 산업인데 3차 산업이 OECD 25,000불 시대랑 우리랑 비교하면 우리가 약간 적어요. 약간 적은데 그냥 통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걸 나눠서 보면 서비스 산업이 두 가지예요. 도소매 음식 숙박업, 개인 서비스가 있고 보건, 복지, 의료, 환경, 교육, 노인 이런 공공 서비스. 정부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서비스해야 되는 거. 이런 일자리. 그 두 가지를 보면 이런 공공 서비스 일자리가 우리나라가 200만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그렇게 하면 교사를 더 넣어줘야 되잖아요. 상담 교사도 넣어줘야 돼요. 내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동네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간담회라고 왔는데 비명을 질러요. 비명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되는데 너무 조금 지원해주고 점심값 지원해주는데 서울형 어린이집은 한 달에 급식비로 교사들한테 25,000원, 한 해 1,000원꼴로 이렇게 주는데 서울형 어린이집 아닌 데는 안 준다는. 이 최소한의 지원도 안 해줘요. 그리고 거기 대부분의 교사들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되어 있고 그걸 좀 제대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어린이집 그 애 하나 때린 사건이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온 사람일 수도 있고 심성이 나쁠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과로예요. 과로. 애들을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보고 과로.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그냥 때려갖고 빨리 말 듣게 해요. 이게 기본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담당하려면 좀 더 많은 선생님을 넣어줘야 되고 선생님에 대한 대우를 높여줘야 돼요. 시골에 가면 우리 공공의료체계가 있잖아요. 보건소. 우리 사회에 보건소가 역할합니까? 서울에서도 거의 우리 보건소 안 가잖아요. 최소한 예방주사라도 놔줘야 돼요. 시골에 가면 의사가 없는 데는 보건소에서 의료진을 파견한다거나 간호인을 파견해. 그거 없어 다 끊어져 있어요. 돌봄 이런 쪽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그게 없는 게 200만 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일자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동네 와서 돈 조금만 요만큼만 있어도 식당 차려요. 미국이 400명당 식당을 하는데 우리는 70명당 식당을 해요. 그게 자꾸 망하지. 그 결과가 월 수입 100만 원. 이 문제, 그러니까 한 가지 원인이 거기 있고요. 두 번째는 뒤에 있는데,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자영업이 있는데, 지금 대형마트, 백화점, SSM, 이런 유통재벌들이 다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12년, 이건 더 주역하고 더 붙이게 해야 되는데, 이 통계만 보면 이건 계속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매출액이 22.3에서 이게 조원인데요. 22조에서 20조로 줄었고, 대형마트는 31조에서 44조로 늘고, 백화점은 14조에서 29조로 늘고, 슈퍼마켓 24조에서 34조. 전통시장 이렇게 기본적인 이런 거는 줄어들고 대형 유통재벌들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요즘 뭘 하고 있냐면 이렇게 전국에 복합 쇼핑몰을 만들고 있어요. 저 복합 쇼핑몰은 규모가 대형 축구장 한 50개쯤 들어가는 규모지. 이거는 이제 복합 쇼핑몰 중에 그 안에 영화관부터 해서 음식점, 우리 이제 대형마트에 그런 게 있긴 한데 애들 놀이터 등등 해서 우리 애들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딥니까? 애들 놀이터.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 이런 거. 롯데월드에다가 무슨 시네마에다가
저 음식가에다가 다 모아놓은 게 복합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아예 토요일, 일요일은 애들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소풍하고 놀고 동네 와서 뭐 살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복합 쇼핑몰인데 지금은 롯데 이 대형 마트를 넘어서서 이제 쇼핑몰로 지금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올해 이거 막아야 되는데 이거 못 막고 이제 자영업자한테 다 작성을. 대형 유통 재벌들 이 신세계, 현대, 롯데 이게 지금 싹쓸이 하는 거예요. 이러면 자영업자 완전히 다 가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거 수도권 말이에요. 그러고 이게 한국개발연구원 저기 보면 뭐가 있냐면 과제 2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생계형 서비스 업종의 퇴출 전략을 추진하는 거예요. 이제 대형 유통 재벌들한테 정부가 다 내주겠다는 거 사건.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대기업들이 원래 정규직 일자리였던 것을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정리해고해가면서 바꾸고 그래서 비정규직 1000만 명이 넘어가는 시대가 유통 재벌들이 동네 상권 싹쓸이하고 이러면서 지금 30대 사내 유복 재벌의 사내 유복이 올해 71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9년에 270조였어요. 2014년에 710조가 됐어요. 그게 몇 년이에요? 5년이잖아요. 5년.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이것을 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을지로위원회가 추구하고 있는 바가 저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소득주도 성장은 가불간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 보호하는 일. 그리고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참여를 시정하는 일. 이것이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을지로위원회. 을지로위원회는 종로 옆에 있는 을지로가 아니고 을을 지키는 길, 법, 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대상은 재벌하고 싸우는 방법과 동료 또 구체적인 현장 이거는 비정규직,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이고 두 번째는 자영업 하는 사람들, 골목상권, 재래시장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싸우고 세 번째는 기술 탈취당하고 그 다음에 하도급 대금 제대로 못 받고 그리고 산하층 들어가면 그냥 망하는 중소기업이 우리의 동료입니다. 특히 건설업계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건설 쪽 그래서 비정규직, 자영업, 중소자영업, 중소기업 이거를 우리 을지로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합니다. 구성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하고 46명의 국회의원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여기 우리 조직편. 이게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정당에 있으면서 이렇게 조직표 만들어서 해본 건 처음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서 혹시 주변에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위원회를 두 개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가계부채 소위원회. 가계부채가 지금 1100조를 넘었거든요. 가계부채 이거는 이게 생활 속의 의리라고 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돈을 대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하나는 부채 중에 오래된 거 우리 주임용 선생이 나중에 오면 얘기하는 지빌리은행 뭐 이렇게 해서 오래된 거 그거를 싼값에 팔면서 계속 독촉하는 그거는 러시안 캐시 뭐 이런 데하고 거기 조지기도 하고 그래서 니네 오래된 걸 내놔라면서 불태워버리는 일부터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신용 회복하는데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잘 안내해주면 굉장히 빨리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단체장이 돼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쭉 우리가 그걸 확산해 가고 있죠. 서울시도 하고 있고 인천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있고 그렇게 그런 걸 하는 얘기고 백화점 대형마트 소위 말해서 백점 소위라고 그러는 건데 저거는 이제 대형 유통재벌하고 싸우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신문고민원센터는 신문고 하는데 현장조사분과는 신문고에서 들어오면 우선 제일 먼저 법률지원분과에서 검토해요. 그건 박범계 의원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검토해서 법률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걸 저기서 하고 그렇지 않은 걸 현장조사분과로 넘기면 현장조사분과는 은수미 의원이 분과장 그 은수미 의원이 쌍둥이잖아요. 나랑 같이 현장에 가서 대기업 CEO 방에 막 쳐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막 책상도 치고 온갖 협박을 다 해요. 국정감사 부른다, 자료 내라.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역시 이 떠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떠드는 기자회견하고 그래서 기업들의 이미지를 자꾸 실추시키면 그게 제일 괴로운 일이죠. 국회의원들은 제일 무서워.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힘 중에 가장 큰 힘이 뭐냐면 국정감사도 있고 예산 편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개하는 힘이에요. 공개하는 기자들한테 공개하고 그리고 그게 공개할 만한 건이 되면 이게 기사화되고 또 국민들 영향을 받고 이런 거지. 그런 힘을 잘 활용하면 기업들도 상당한 양보를 시켜낼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을 현장조사분과가 중심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서 해보면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게 많아요. 이를테면 간접고용을 비정규직을 돕는데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면 원청사업자가 도와요. 이게 문제를 해결해줘야 돼요. 원청사업자가 하청사업자한테 그 근로조건 개선하면 돈을 더 써라. 이렇게 돈을 더 줘야 되는데 그걸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을 할 수가 없어요. 원청사업자가 나오는 법적인 그런 게 전혀 없는 데다가 그거 잘못 나오면 오히려 불법 하도급이 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이 부당도급, 불법 도급이 아니고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간접 고용 노동자와 원청 사업자 간의 직접 교섭권, 노동조합법을 고쳐서 그렇게 하자라든가.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게 뭐 때문에 시작했냐면 남양유업 사태 때 시작했더니 남양유업 사태 우유 막 끼어 팔고 밀어내기하고 막 그러다가 돈 못 갚으니까 젊은 영업사원이 와서 욕을 뒤집다는 거가 동영상에 찍혀가지고 녹음 파일에 나왔고 그것 때문에 소위 갑을 뱉고 의료님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대리점이에요. 대리점 문제를 막으려면 대리점주 협의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리점을 하는 사람들의 노동조합 대항단체를 만들어야 그게 늘 교섭도 하고 이러면서 부당한 일을 안 당하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는데 가맹점들, CU, 패밀리마트, 미니스터, 파리바게트, 본주, 피자헛, 미스터 피자 이게 다 가맹점들이거든요. 가맹점들이 또 불공정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거 하는 사람들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저 파리바게트 돈 많이 버는 거 같죠? 우리 들어가서 그 가게가 아주 번듯해가지고 다 잘 사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살 때는 잘 살기 시작했는데 파리바게트 하면서 돈을 하나도 못 벌어. 조금 벌만 하면 옆에다 또 하나 가게 내고 아니면 한 2, 3년 지나면 인테리어 싹 가르라고 그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막 붙어갖고 가맹점이 또 문제가 돼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법을 그래서 이 입법분과에서 법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도 내고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도 냈어요.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을 통과됐어요. 그게 소위 프랜차이즈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그 2013년에 통과했는데 2년 사이에 가맹점들이 가맹점주협의회를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근 올해 들어서 가맹점주협의회하고 가맹업하고 붙었어. 본죽 피자, 미스터 피자 이런 파리바게뜨 이런 데서 붙어가지고 그 점주협의회가 이겼어요. 우리가 막 돕고 그리고 상생협약을 체결했어. 거기에 핵심 과제는 광고비를 이 가맹점들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물건 막 강매하고 막 이런 것 그거 이제 다 그래서 상생협약을 체결했어. 그래서 입법 분과에서 만들어서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을 통과시켜서 대항단체를 만드니까 그게 점점 권리가 강화되는데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은 아직 통과를 못 시켰어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는데 자식이 열심히 안 해. 나랑 친구니까. 그래서 그 원내대표니까 올해 연말에 꼭 하자.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 근데 우리가 낸 법은 우리가 낸 법이 진짜 민생법이죠. 이 다음에 가면 하는데 뒤에 근데 그게 결국은 재벌들하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요만큼도 양보를 안 해요. 심지어는 생활임금법이 있어. 생활임금법 최저임금이 뭐 5,580원 그렇잖아요. 그거 말고 그거보다 조금 높은 단계 최저임금은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거고 그래도 좀 생활답게 하자. 그래서 생활임금이라는 법을 우리가 냈어. 내가 환노에서 통과됐어. 법사위에 가서 또 잡고 있어요. 새누리당이. 그거랑 관광진흥법을 바꾸지. 덕수궁 옆에다 호텔 짓는 거 있죠. 그거랑 바꾸자. 그래서 못 바꾼다. 그리고 버티면 하여튼 올해 연말에 끝내야 되는데 우리가 낸 법이 거의 통과가 안 돼요. 그거는 재벌들하고 싸우는 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좀 안 돼. 이 법인가. 뭐 총무, 기획, 을지로의 가장 핵심적인 책임의원제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동안은 국회 상임위가 왕창 달라붙어하고 같이 하고 무슨 대책위원회 만들어서 당내 대책위원회 만들어서 왕창 같이 하고 그러는데 한참 지나가다 보면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다 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는 한 건에 대해서는 한 명이 책임진다. 그래서 딱 책임위원을 맺게요. 제가 정해. 이거 책임위원은 누가 맡아. 그리고 해결될 때까지 체크한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하면 책임감이 생기니까 끝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시스템이고 이 책임위원 제도는 정당에서 이게 그 정당의 정치가 잘못하면 갑자기 동네 축구거든요. 무슨 큰 사안 생기면 그걸로 다 달려갔다가 언론에서 그게 식으면 또 쑥 가. 무슨 뭐 텃밭에 뭐 쑥 다 사라져버려요. 근데 책임위원 제도는 그렇게 못해. 나중에도 그거 어떻게 됐지? 그럼 그 누구 책임이냐? 그거 어떻게 됐어? 그거 뭐 관심없어 못했는데 그럼 이제 사람들한테 욕 뒤지고 오니까. 하여튼 이런 2년, 지금 2년 반이 됐는데, 그러고서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겪어왔는데,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가 공정거래위원회예요. 우리가 불공정, 재벌들의 가별등포, 물의 눈물, 이게 핵심이 불공정이다. 근데 그걸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니까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과징금을 매기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진짜 불공정했어. 그럼 과징금을 매기는데 피해자한테 돈이 안 가요. 피해자한테. 그 정부가 만든 거예요. 남양유업도 전에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123억인가 과징금을 그때 제일 세진 거예요. 그 난리가 나서 우리도 가서 막 조지고 그랬더니 123억인가 했는데 그걸 또 남양유업이 소송 걸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해갖고 세게 붙어서 막 입증해야 되는데 재판결은 그렇게 세게 안 해요. 그러니까 다 깎여버렸어. 5억만 돼서 5억.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 눈치 보면서 하다가 또 누가 세게 안 하면 그냥 안 하고 불공정으로 들어온 거 안다는 게 부직이고요.
배상면 주거 같은 경우도 아주 심각한 불공정이 있어 불공정했다 이렇게 됐는데 과징금 잃어버렸어요. 뭐 완전 손방망이죠. 그래서 이게 경제검찰인데 저 있으나 마나 지금 그런데요. 그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해서요. 이거 빨리 해결하고 피해 배상을 받으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을지로위원회로 가라고. 지네가 해결하라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 아주 약육강식의 아주 냉혹한 논리만이 있고 저는 국가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국가라고 하는 거는 억울한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의 중심, 국가의 중심이 아픈 데인데 아픈 데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다 약육강식에다 맡기면 뭐하러 국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그런 상황이에요. 공권력도 마찬가지고 어디 저 비정규 제가 작년 연말에 CNN 고공농성할 때 나는 거기 가서 을지로위원회가 이렇게 비정규직 막 도와주는데 거기 가서 농성하면 나도 가서 바깥에 이게 해결이 하도 안 돼서 그 CNN, SK 브로드밴드, LG 플러스 이런 데가 아주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로 굉장히 세게 드러난 겁니다. 그 삼성전자 서비스. 왜 여러분들 집에 그 삼성전자 이 기계 고장나면 와서 고쳐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삼성전자 서비스 붙이고. 삼성전자 서비스 직원이 하나도 아니에요. 다 용역회, 하청 노동자. CNN 설치기사, 뭐 SK 브로드밴드, LG U 플러스, 뭐 T 브로드 이런데 설치기사들이 그 회사 직원들이 다 아니야. 거의 다 최저임금이에요. 하루에 12시간. 근데 그 사람이 노동이 얼마나 위험해요. 설치기사들 옥상에 올라가야 되고 이 지붕 난간에 없는 데 가서 해야 돼. 그러다가 다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회사에서 안전장구도 안 줘. 자기들이 사서 하든지 아니면 밭을 하나 갖고 하고 많이 다쳐. 그런 데도 월급이 거의 뭐 최저임금에서 대학 다는 정도 수준이어서 그 사람들이 드디어는 일어났어요. CNN에서 원래 팁으로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거기는 하는 도중에 우리를 찾아왔는데 재작년에 찾아왔는데 한 100명씩 찾아왔어요. 우리 여기 앉아서 얘기하는데 한 친구가 일어나서 얘기하다 막 울더라고요. 그리고 한 친구가 일어나서 얘기하다 막 울고 근데 사례놈들이 한 100명 앉아서 다 울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 아니 도대체 뭐고 어떻게 됐길래 이러냐. 그러고서 봤더니 정말 근로조건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일어난 게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이 처음 일어난 게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삼성 1호 노조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삼성 직원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삼성 1호 노조 그거 만드는 과정에 2명이 자살하고 마지막 할 때 한 명이 노조 간부 한 명이 유서를 쏘고 갔어. 그래서 야 제발 죽지 마. 문자 전화해라. 제발 죽지 마. 이게 우리가 타결할 텐데 제발 죽지 마. 이게 3일 만에 연락이 왔는데 그럼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타결하고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떨어져서 죽고 그것 때문에 파업에 죽었다가 2명은 자살해서 죽고 한 명 더 죽을래다가 타결이 됐고 그렇게 간접고용 문제 그런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 CNN 하는데 그 시청 앞에 올라갔잖아요. 바깥에서 농성이 한 7개월쯤 돼도 해결이 안 돼. 그게 연말에 끝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갔어요. 나는 이제 나갈 때 이거 보수 언론이 이거 과격한 노동자들하고 파업이나 같이 하는 파업 부추기는 과격한 운동권 국회의원이다 이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너무나 절박하니까 에이 뭐 할 수 없다고 그러고 그냥 나갔어요. 근데 나가면서 뭐 동조 파업 뭐 동조 농성 이렇게는 안 하고 올라간 사람 둘이 너무 위험해 보여서 생명을지로위원회 생명지킴이 활동 24시간 생명 그리고 24시간 거기 앉아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다시 협상 붙여서 12월 31일 날 타결이 됐어요. 내가 나간 지 7일 만에. 근데 보수 언론에서 안 쓰더라고. 채널에 TV조선에서 다 찍어갔는데 그거 찍어서 욕했다가 아마 욕 뒤지게 먹을 것 같은 거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런 문제. 그런데 거기에 공권력이 이 사람들 편이 안 돼. 마지막 내려올 때도 우리랑 내가 이제 올라갔다 같이 내려왔는데 그거를 그냥 경찰이 둘러싸가지고 다른 노동자들하고 접촉 못하게 하고 바로 앰뷸런스에다 싣고 그냥 가버렸죠. 그걸 이제 조사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완전히 슈퍼갑들을 하고 같이 노는 공권력.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상징입니다. 이거 뭔지 아시겠죠? 서울여대 천선노동자고 쌀 시스템가 없어서 화장실을 쓰지. 휴게실이 없어서. 우리 간접적 노동자들의 상태예요. 이거는 요즘 우리가 한참 하고 있는 건데 톨게이트. 이거 뭐 이런 사례는 무지하게 많은데 몇 가지만 소개하는 겁니다. 톨게이트에 이렇게 지나가면 왜 돈 받고 이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해봐요. 한쪽으로만 일하잖아요. 하루 지금. 길게 하면 12시간. 한쪽은 안 쓰고 한쪽 풀만 씁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다 이제 내가 보니까 무슨 감정노동인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와서 점수를 매겨 이렇게 일하는 거 보고 그거 못하면 자르는데 아이 컨택하고 눈꼬리를 올리고 입꼬리를 올리면서 손님을 맞이하면 10점. 아이 컨택하고 눈꼬리 올리고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7점.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을 딱 보고 싹 웃어라 이거야. 그렇게 하면 10점을 주는 거야. 그거 안 하면 자른다.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회사 직원들 모아놓고 사장한테 당신 해보시오. 아이 컨택하고 눈꼬리를 올리고 입꼬리를 올려봐라. 한번 해보시오.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그런 조건에 있는데 이게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급하면 이게 내려와서 이게 이제 그 프로젝트니까 사무실이 저쪽에 있잖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 도로 밑으로 가게 되는데 여성 노동자들이 저기서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페트병을 이렇게 찌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예요. 이게 계약서 한두 가지 뽑아봤는데 이게 무슨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 계약을 이적 행위를 했거나 지금 정비 노동자를 행할 우려가 있을 때 정비 노동자가 이적 행위라면 뭘 하는 거예요? 사상이 불온하죠. 저걸 우리가 을지로연회가 이번에 우리 정부 모든 공공기관을 다 조사했어요. 계약서를. 저게 부지기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때 다 했습니다. 여러분 뉴스 검색 한번 해보세요. 다 계약서죠. 정부기관에서 그런데 사적인 기관들 개인 회사 같은 거 어떻게 했어요? 이건 미니스터 계약서인데 이건 물론 고쳤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어떤 경우에도 좀 책임을 안 묻는 거 아니에요. 미니스터는 일본 기업에 청구. 전쟁, 폭동, 지진, 화재, 홍수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날 경우에 그 당사자는 이러한 경우에도 발생하는 손해를 경감시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 면책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물건부터 치우고 가라. 이런 얘기. 계약서 전입니다. 하여튼 이런 현장이 이렇고 이런 쪽에서 이제 을지로연회는 이런 방향으로 현장에서 발전 요구하고 국정감사하고 예상하고 공무원지원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저는 이 정치가 이 일을 잘 성과가 안 내요. 잘 안 나요. 이게 우리는 성과를 많이 내는데 언론이 절대 보도를 안 해요. 조중동에서는 이제까지 을지로연회가 뭘 했다는 걸 한 번도 안 나왔고 중앙일보가 되게 씹는 기사를 몇 번 냈어요. 중앙일보는 기업 신문이잖아요. 한 번은 기자팀까지 꾸려가지고 아주 본격적으로 달라붙어서 조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앙일보 기자가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한 번 전면으로 기사를 내가지고 가비의 슈퍼가 을지로연회
을지로위원회가 행정기관이기도 하고 행정부가 할 일도 하고 사법부가 할 일도 하고 초법적인 기관 정말 욕을 잔뜩 했는데 그날 중앙일보에다가 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고 또 그리고 을지로위원회가 진짜 잘한다 우리한테 격려 전화가 많았어. 잘하네. 근데 그 다음부터 그 기자 집중 취재한다는 기자단을 없애버렸어요. 그럼 안 써. 그래서 잘은 모릅니다만 하여튼 이런 일들을 해가고 있고 현장에 가고 뭐 이런 쭉 합니다.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청소노동자들도 가고 대형마트 입점 반대하는 사람들도 가고 저게 이제 CNN 케이블 비정규 그 위에 전광판 위로 올라갔을 때고 삼성전자 서비스 저런 가서 그러기도 하고 국정감사 하는데 국정감사가 좀 우리 지역이 바뀌었어요. 여기 저는 굉장히 이게 진전된 현상이라고 봐요. 이를테면 삼성전자 서비스 이게 삼성하고 붙는 일인데 우리 46명의 모든 상임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딱 생기면 거기에 관련된 한 명을 책임위원으로 하고 거기에 관련 상임과 쫙 있는 사람들 싹 이렇게 같이 돕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해법을 거의 같이 생각해. 방향이 같아. 내용도 잘 알아. 삼성전자 서비스 같은 경우는 환노위, 산업위, 안행위, 정무위 이런 네 군데서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미치겠지. 그래서 여러 상임위가 한꺼번에 공동작전이 가능하고 그래서 국정감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래서 롯데하고 한번 붙은 게 있는데 그 나중에 다시 뭐 이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이게 우리가 낸 법들이에요. 남양주 방지법은 아까 얘기한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거, 중소상공인 상가세 입자법, 변종 SSL 그런 거, 뭐 대리기사, 건축학 노동자, 이제 저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중소상인 적합업종, 중소상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고, 뭐 이런 교육 공직법, 화물노동자, 기간중노동자, 등등 이런 법들을 계속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음 국회에서 우리를 다수로 만들어주면 저거 많이 통과시킵니다. 좋겠어. 그래서 그동안 요거 이제 2년 우리가 2013년 5월 달에 생겼는데 2015년 5월까지 2년 그 다음은 이제 통계를 안 냈어요. 1년에 한 번씩 너무 많아서 1년에 한 번씩만 내자고 했는데 현장 방문하고 토론회하고 기자회견하고 사례 발표하고 법률 상담하고 이렇게 한 게 이거를 다 합치니까 2년 동안 737회 했다. 을들하고 같이 하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해서 평균 하루에 한 건 이상 한 거여서 이제는 을들이 우리랑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랑 같이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2013년 5월 달에 남양유업 사태를 거치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냈어요. 특별위원회는 그 사안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시작하면서 이거는 을을 위한 위원회로 지속적으로 하겠다 하면서 제가 쭉 밀고 나가서 2000 올해 초 2015년 1월 달에 상설위원회가 됐어요. 상설위원회는 전국의 시도당에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지만. 근데 우리 당에서 이게 진짜 할 만한 거다. 이게 정당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역 곳곳에 다 있으니까 시도당 지역지구가 다 생겼어요. 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노동위원회, 뭐 농민위원회, 여성위원회 이건 다 중앙에서 이렇게 임명해갖고 보냈는데 을지로위원회는 각 동네에서 각자 다 생긴 거예요. 아주 자발적인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세졌어요. 그 뒤에 얘기하는 거 여기서 얘기하죠.
3,000명의 을 입당 이랬는데 우리 최태욱 교수랑 저 혁신위원회 같이 하면서 혁신위원회의 가장 큰 방향 중에 하나가 아주 공정한데 공정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계파 간의 갈등을 줄이자. 공정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계파 간의 갈등의 핵심은 택도 아닌 놈들을 우리 파라고 이렇게 지역위원장 주고 공천 주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고 아주 공정하게 하자고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정당을 만들자. 사랑받는 정당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이거 눈물 흘리는 국민 곁으로 가는 정당을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시스템을 하나만 이 두 큰 축은 우리 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을지로위원회를 상설위원회가 된 걸 전국위원회로 만들어요. 전국위원회가 되면 뭐냐면 시도당 위원회는 물론 그 다음에 지역위원회까지 다 만드는 겁니다. 지역위원회도 그래서 지금 쭉 생기고 있어요. 그렇게 격상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냐면 이 당을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당원들이 구성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당원들인데, 당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냐면, 나도 이제 노원 울구에서 네 번째 요번에 출마하면 네 번째 출마를 많이 해. 중간에 한번 떨어지고 재선했으니까 네 번째 출마하는.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내 성향에 맞는 사람. 그건 뭐냐면 나랑 친목해. 또 향후에 호남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죠. 향후에 또 산악회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운동권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활동했던 사람들 좀 더 많고. 하여튼 그렇게 그 지역위원장 중심으로 개인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지금 정당 구조인데, 향후에 산악회 침묵해가지고 이거 안 된다. 결국 바닥으로 내려가고 정말 제대로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려면 그런 사람들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을지로위원회에 가서 쭉 2년 넘게 돕기만 하다가 요즘은 니네가 우리를 도와라. 돕는 방법 우리 당원으로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니네가 우리 당의 주체가 돼서 이 당을 바꾸자. 조직된 을들 한 10,000명만 들어오면 이 당 바꾸니까. 그래서 이 경제적 이해관계, 나의 계층적 요구, 이런 걸 제대로 반영하는 정말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눈물 흘리는 국민 곁으로 가는 정당,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정당, 이걸 만들려면 국회의원들한테만 하라고 그러지 말고 니네가 이제 다 들어와라. 그래서 제가 들어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날 3,000명을 입당식을 했어요. 지금 파리바게트, 미스터 피자, 본죽 이게 이제 타결돼 가면서 거기 위원장들, 가맹점주 협의회 위원장들이 타결되면서 다 들어오고 다 입당 옷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죽하고 피자헛에서 지금 500군데가 입당을 했다고 해요. 한 1,300개의 가게인데 그거 다 받아먹겠다고 지금 받고 있는데, 미스터 피자도 받겠다고. 그렇게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당을 지금 바닥에서부터 바꿔갑니다. 이게 우리 정치의 가장 나는 문제. 난 이제 아까 얘기했죠. 평민당에 들어갔으니까 정치를 오래 한 사람. 김대중, 노무현 이런 사람. 김대중 이런 사람 바닥에서부터 탄압을 받아가면서 정말 고생해가면서 자기 영역을 만들어서 자기 지지세를 확고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호남이라고 하는 확고한 기반인데, 그 호남이 꼭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호남이 갖고 있는 개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개혁적인 사람이 김대중을 통해서 정권을 바꾸려고 다 모여. 그런 거였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이 오랜 기간 동안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정당 안에서 막 이 노력을 하고 자기 기반을 만들고 지역주의 극복하려고 부산 내려가서 싸우고 이런 거 막 했는데, 그 다음으로 가니까 국민들도 그렇고 자꾸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정치가 국민 곁에 가지 못하고 이러면서
스타를 자꾸 들어보는 스타. 하루아침에 바깥에서 다 유명해진 사람 스타를 딱 데려오면 한 방에 그냥 정권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먹으면 뭐합니까? 이 잘 모르는데. 우리 당은 정말 바닥에서부터 바닥을 잘 뿌리고 이런 지지기만 새롭게만. 난 이제 우리 당을 제대로 바꾸려면 바닥의 당원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 이게 어려움을 대변하는 정당이들, 그게 개혁이지 뭐예요. 저는 우리 열린우리당 때 개혁과 실용 가지고 아주 피터지게 싸웠어요. 유시민으로 대표되어지는 개혁, 구민주당으로 대표되어지는 실용, 유시민으로 대표되어지는 백바지, 구민주당으로 대표되어지는 난민구, 백바지 난민구 문제가 있어요. 그게 개혁과 실용의 문제. 그때 내가 그때 글을 하나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왜 개혁과 실용 가지고 싸우냐. 허생전의 허생이 그 박지원이 쓴 글인데, 거기에 보면 북벌하러 가는 장수라는데 허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하러 가는 장수들이 도포자를 날리고 상투 틀고 전쟁이 되냐 그게. 잘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실용이죠. 굉장한 개혁이잖아요. 전 북벌을 갔다 온 허생이 먹고 살기가 궁금해졌어요. 그 주변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말총 이런 걸 매점매서 큰 돈으로. 그 실용이죠. 그 반개혁이에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실용을 굉장한 반개혁이지 실용과 개혁을 대립시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지. 국민들이 볼 때 그게 뭔지도 몰라. 뭐가 실용이고 뭐가 개혁, 왜 싸우는지도 몰라. 분명해요. 그거는 자파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프레임을 자기가 갖는 거야 그냥. 그러고 상대방을 적이라고 규정하고. 우리 지금 마찬가지예요. 친노 비노 웃기는 소리 웃기는 소리. 그런 것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결국은 이게 보수냐 뭐 진보냐 이것도 웃기는 소리고, 친노냐 비노냐 이것도 웃기는 소리고, 다 자파를 키우고 상대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프레임. 결국 저는 이런 그 스타들로 갑자기 대표되어지면서 국민적 지지를 제대로 못 받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 그것을 가려면 정말 이제 자기 경제적 이해관계, 우리가 목표로 했던 정치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진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으로 들어와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연말에 10,000명 입당식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들어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장하시는 게. 하여튼 그런 거 하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 말씀드렸듯이 비정규직, 중소상인,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특징은 상생협약 타결하면 최고위원회에서 꽃을 가져요. 저것 때문에 책임위원들이 꼭 해결하라고. 저기 와서 꽃 하는 거 딱 달면 다음 의정 보고서 쓰는데 좋거든. 이게 꽃이는 거예요. 책임위원 열심히 하고. 이게 쭉 지금은 뭐 해나갔어요. 이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롯데 우리 파기하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재작년 2013년에 한 건데, 우리가 이제 여러 상임위가 공조를 한다고 했죠. 국정감사 때. 신문고를 쫙 받아보니까 제일 나쁜 놈들이 롯데예요. 기업도 많은데, 아주 저기는 롯데 마트를 가면 거기에 뭐 2,000명 직원이 있다. 정규직 50명. 나머지 다 비정규직이고 자기 회사 직원도 아니야. 협력업체. 그런 사람들 왜 와서 이렇게 뭐 배지밀도 이렇게 팔기도 하고 무슨 조그만 만두 이렇게 구워서 팔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거는 롯데마트 직원이 아니에요. 그 물건을 파는 회사에서 파견한 직원이야. 근데 그 사람들로 롯데마트 안에 청소하는 거 다 시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지.
그거 안 하면 나가라고 그러고 바꿔달라고. 그런 거부터 중소기업들은 기술 탈취하고 이게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하나하나 타결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딱 한 게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상임위 전 상임위에서 신동빈 회장을 증인 신청을 하자. 이거 다 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신동빈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워낙 큰 일을 거치면서 저런 대기업 대재벌의 CEO가 국정감사에 나오는 적이 없어요. 다 막아. 새누리당을 통해서 막고 뭐 다 막아. 그래서 국회의원들 미리미리 다 관리하는 거. 근데 여러 군데 하니까 이놈들이 막 그냥 막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막다가 다 막았는데 산업이 한 군데서 뚫렸어. 산업위에서 신동빈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롯데 손치가 난리가 났지. 그러니까 걔네들 산업위 가서 빼달라고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이제 뜨거 이렇게 됐고 이제 빼려고 하면 빼기 쉽네. 그러니까 그 산업위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을지로위원회에서 한 거니까 그 위원장한테 가서 그러고서 한 일주일쯤 우리 집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회도 되겠더라고. 애들이 찾아와서 빼달라고. 그래서 내가 빼주는 거 좋은데 우리가 부르는 게 목표가 아니고 롯데그룹하고 을지로위원회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자. 우리는 5개 항목으로 이러이러한 거다. 그래서 뭐 노동권 문제, 계약서, 그다음에 개별건들 한덩어리 뭐 이렇게 해서 5개로 나눠가지고 향후에 사회적으로 기여해야 되는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다 해가지고 현황식을 체결한 거예요. 요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장단이고요. 롯데그룹의 사장,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롯데마트 사장이에요. 요번에 신동빈 최고 핵심. 요번들은 저기 저부터 요렇게는 국회의원들인데 요 뒤에 이성근 씨지. 여기 가까운 이성근 씨. 김현미 의원이 소위위원장이어서 책임 맡고 이렇게 해서 상생협약을 체결했어요. 저거 할 때 롯데가 갖고 있는 계약서 200몇 개를 다 갖다가 우리가 싹 고쳤어요. 민변 참여연대 변호사, 우리 당 변호사까지 다 해가지고 불공정 조항을 다 고쳤는데 저거를 롯데가 돈 주고 했으면 몇십억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가 돈 벌어줬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요즘 이제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그 이후에 쭉 그래 왔는데 복합 쇼핑몰 때문에 우리랑 지금 붙었어요. 복합 쇼핑몰 포기해라. 이게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는데 굳이 하겠대. 신동빈 요번에 증인으로 나와서 복합 쇼핑몰 중단하기로 했는데 그냥 하겠대. 그 신동빈 회장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그냥 한다고. 그래서 되게 이제 싸움을 붙고 우리도 이 협약을 조만간에 깨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쭉 제가 저렇게 악역한 일도 했어요. CNN 그 꼭대기 올라가고 되는데 제 뒤에 저는 저 장발에서는 저 뒤에 있는 사람이 그 과격한 민주로 죽는다죠. 분명히 위에서 농사를 하는 저 같은 신분입니다. 어디든 간다. 우리는 어디든 간다. 이건 포항 죽도시장에 저기 롯데마트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죽도시장 저기가 포항이잖아요. 포항 우리 당으로는 제일 나쁜데 근데 하다 안 되니까 죽도시장 상임회가 을지로위원회에다 도와달라고 그래갖고 내려가서 롯데마트 못 졌죠.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우리랑 관련하고 있는 데는 기대가 굉장히 커요. 이제 을지로위원회 한 2년 반 하니까 의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를 지금 다 찾아오고요. 저번에 300일 때 기념행사 했는데 저 때가 이제 우리 당이 제일 욕먹을 때 그 세월호 협상을 잘못해가지고 2번 잘못했잖아요. 되게 욕먹을 때인데 을지로위원회 믿는다 이렇게 대강당을 꽉 채워가지고 대회를 같이 저번에 이제 우리한테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우리 대회하는데 너희들도 와라. 우리도 당하는 위세를 좀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렇게 막 치워서 내려가고 2주년 기념행사 이게 선천을 했다는 식이고 우리 을지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건 국회의원 46명, 당직자 3명, 그리고 중요한 게 국회의원들은 일이 바쁘니까 기획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직자 3명은 너무 적어. 너무 조금 준 거예요, 우리 당에서. 아직도 그러니까 을지로위원회를 그렇게 중앙에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을지로위원회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사회적인 영향이 커지니까 또 정당은 그 안에서 그렇게 뭐가 커지면 견제를 해요. 저도 상당히 견제를 하고 을지로위원회의 인력을 늘려주는 건 절대 안 하고. 근데 중요한 게 의원 보좌진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각 의원들 한 명씩 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전국위원회로 올라서 그때 우리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데 기자회견 할 때 제가 한마디 하고 반쪽 잘라진 사람이 당직자 대표고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이야기하고 의원 보좌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3주체를 의원과 보좌관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세 개의 중요한 주체로 생각하고 각 그룹의 대표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부터 평등한 관계를 만들고 그렇게 활동을 하자는 그런 뜻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얘기해서 지루하지 않았죠, 그래도? 네. 이게 우리 방향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좌클릭이냐 우클릭이냐 개혁이냐 보수냐 진보냐 우리 그런 얘기 안 씁니다. 우리 이번에 혁신위원회도 그렇게 안 썼어요. 민생제일주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좌우 이거 지금 의미가 없다면 국민들이 잘 알아먹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 방향은 아래로 가서 어려운 사람 같은 눈물이 같은 거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의원당 그리고 여기 당직자 보좌진 이렇게 해서 협업을 구축해서 하는 거고 국민의 삶과 정책을 연결시키는 그래서 현장 정치,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19대 국회에서 이거 만들어서 2년 반 됐는데 이제 비로소 자락을 좀 깔았다고 생각해요. 언론이 철저히 무시하고 철저히 알려주지 않고 보도를 안 하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 사회의 을들이 기댈 때는 을지로위원회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한테 많은 의뢰가 들어오고 지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들어오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그래도 여기랑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에 입당을 해주고 그런 분들이 우리 당에 입당하는 것은 사실은 기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아픔 이런 걸 같이 하지 않았다 이런 질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차근차근 저희들의 본격적인 활동은 20대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을지로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들한테는 지금 우리한테 전국에 깔려있는 마음 건설 연맹 한 5만 명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당에 입당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지역에 다 있고 학교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이 학교마다 다 비정규직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랑 함께하고 있고 각 부분의 무슨 용역 근로자들 여기 우리랑 함께하고 있고 서비스 연맹 그러니까 이 무슨 대형 마트의 이 서비스 연맹 그거 다 못 만든다 이런 분들이 우리를 이번 선거에서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이번 을지로위원회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출마하는 지역에서 그분들이 도와가면서 또 그분들이 당에 들어오면서 당의 근간을 바꾸는 그래서 당이 정말 눈물 흘리는 어려운 사람 곁으로 가는 당을 만드는 일을 20대를 준비해가면서 열심히 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시 반 넘기지 말고 그 전에 오전까지 질문을 좀 하시죠.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런 그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 내려가고 현장으로 내려간다는 그런 네, 표현을 이제 내세우시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정체성이 조금 다른 정의당이나 노동당 같은 그런 정당에 비해서 어떤 특색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예 이제 대중정당으로 그렇게 다 너무 넓혀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우리 전에 이제 집권하기 전에 사실상 우리 당이 그런 활동을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 우리 당을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가 가기도 하고 제가 그 과정에 저는 인권위원회 부국장을 하면서 소위 인권 탄압 현장, 노동자, 농민 이런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해서 책을 내고 그랬는데 그거는 정당이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정체성까지 들먹일 이유 없이 저는 아까 그게 정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픈데 몸의 중심이 아픈 데이듯이 아픈 데를 잘 치료하고 또 함께하고 하는 게 기본인데 근데 우리가 집권하는 그 사이에 그거를 안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서 민주노동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이 나중에 통진당으로까지 가면서 그래도 그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그 현장 활동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지지개발을 많이 잃은 이유는 현장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자꾸 지역에 기대고 호남 여론이 어떤지 이런 것만 보는 거고 그걸로 다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노동당이 돼도 좋고 민노당이 돼도 좋고 그리고 우리 당이 돼도 좋고 누가 돼도 좋은데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단지 민노당이나 정의당이나 이런 데는 너무 힘이 약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랑 이제 막 지금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정의당이나 이런 데 한계일 수 있는 거죠. 열심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해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싸움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같이 싸우기도 하고 같이 눈물 흘리기도 하는데 결국 그 문제를 갖고 와서 기업이랑 또 아니면 정부랑 부닥쳐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어려웠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울트라위원회가 하면 이게 야당이라고는 합니다만 이게 국회에 한 20, 30명이 붙어서 막 떠들면 해결 안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은 대중정당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정당의 가치는 이게 소위 기득권자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새누리당이 사실 자기 지지기반인데 제일 충실한 정당이에요. 우리 당이 누구랑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치 않아요. 중간에 좀 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누구랑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분명히 만들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정체성의 혼선이 아니라 오히려 정체성 분명히 하는 거다. 그리고 국회의원 한 사람 만들어지는 것도 동네에 가서 여러 사람들 표를 찍는데 그 사람들 중에 아주 대다수가 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거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무하는 거는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임무죠. 평상시에 힘 있는 사람이 훨씬 세거든. 근데 거기하고 같이 안 하고 어려운